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이 일요일 오전 11시 57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3분 전 12시를 가리키고 있네요. 계속 방 안에서 에어컨만 가동하고 있다가 밖에 잠깐 나가보면은 덥다는 표현보다는 뜨겁다는 표현이 맞습니다. 굉장히 뜨거워요. 그래서 어떤 뉴스를 보니까 한 20년 후에는 강원도에서도 감귤나무를 재배하게 될 것이다. 이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이제 지구 온난화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지구가 자꾸 더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세월이 흘러갈수록 점점 이 기온이 올라가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20년 후에는 강원도에서도 이제 귤나무를 재배할 것이다. 이런 기사를 내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렇게 여름이 자꾸 더워지고 있다면은 여러분들 겨울이 좀 따뜻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따뜻한 겨울이 돼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겨울에도 사람이 활동하기 좋고. 그런데 겨울은 겨울대로 또 춥다는 말이죠. 겨울은 겨울대로 계속 추운 겁니다. 추우면서 여름만 이렇게 뜨거워진다는 얘기인데 이게 참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는 진시황 5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바로 진시황 4회까지는 이 죽음과 사고 정변 바로 전까지 했습니다. 근데 진시황 5회는 이 죽음과 사고 정변에 관해서 이제 리딩을 하겠습니다. 말년에 불로초 찾기 대모험과 같은 삽질만 하던 시황제는 자신이 제패한 중국의 천하를 둘러보고자 여러 차례 걸쳐 전국 순행을 단행했으나 5번째 순행 도중에 병에 걸려 회복할 수 없게 되었고 결국 기원전 210년 7월 사구 오늘날 하북성 평향연에서 병사하면서 약 50년간의 파란만장했던 삶을 마감했다. 그러니까 이 불로초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전국을 순회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기원전 시대니까 얼마나 교통도 불편하고, 교통이라고 해봐야 기껏 이제 오솔길 같은 곳을 이제 말을 타고 가는 그런 수준이었을 텐데, 그런 오솔길 같은 곳에 말을 타고 가는 그런 여행을 하면서도 중국의 천하를 둘러보고자 했다는 겁니다. 이 불로초를 찾고자 하는 그런 일념 하나에. 그러니까 이 진시황이 얼마나 영생에 집착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같이 이렇게 평범한 사람은 사는 게 고통일 수가 있는 겁니다. 맨날 나가서 참 죽을 똥살똥 일을 해도 그렇잖아요. 요즘 시체말로 요즘 형편을 봅시다. 직장생활 아무리 죽기 살기로 오래 해봐야 집 한 칸 마련하기 어렵고, 이러니까 이렇게 살 바엔 차라리 일찍 죽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진시황이 뭐가 아쉽겠습니까? 집이 아쉽겠습니까? 먹는 게 아쉽겠습니까? 여자가 아쉽겠습니까? 눈만 뜨면 꽃밭에서 쾌락을 즐기고, 눈만 뜨면 근사한 그 당시로서는 근사한 거죠. 그러니까 기원전 시대로서는 꽤 근사한 궁 안에서 말 한마디면 그냥 노비 무슨 부하들이 말 한마디면 그냥 명령 하나만 내리면 그냥 쫙 줄 서서 명령을 실행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영생을 바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영원히 살았으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에 대하여 사기에서는 한 가지 일화를 전한다. 평소에 미신에 대한 집착이 심했던 시황제가 낮잠을 자던 도중 하늘에서 해가 떨어지는 꿈을 꾸었다. 곧바로 홍의동자와 청의동자가 나타나 서로 그 태양을 가지기 위해 싸웠는데, 홍의동자는 청의동자에게 수차례 두들겨 맞아 쓰러져도 기어이 일어나 단 한 번의 일격으로 기어이 청의동자를 물리쳤다.
시황제가 홍의 동자에게 너는 누구냐라고 묻자 나는 백제의 아들이며, 백제라는 것은 이제 서쪽의 방유신의 아들이며, 여기서 백제라고 하니까 백제? 아니 우리나라도 뭐 백제가 있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백제라는 것은 서쪽의 방위, 서쪽을 지키는 신이다 이런 뜻입니다. 아들이며 이후 400년 황조의 기틀을 다질 자이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말이죠. 이게 그 진시황이 미신에 집착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이 기원전 시대로서는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우리나라 그 조선 시대에도 기원전보다도 훨씬 세월이 많이 지나간 그 조선 시대에도 얼마나 미신을 많이 믿었습니까? 그러니까 뭐 조선 말에 고종 황제는 고종 임금은 그 무당을 불러다가 궁궐 안에서도 뭐 훅 가면 그 굿팔 버리고 그랬다잖아요. 한나라의 최고 지도자인 그 왕이라는 사람도 이렇게 미신에 집착을 하는데, 예? 아니 기원전 시대와 조선 시대도 그렇게 미신에 집착을 했는데 기원전 시대야 뭐 말할 게 있겠습니까? 더 사람이 더 이렇게 원시적인 사회인데, 그래서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우리가 미신을 그렇게 믿는 게, 미신이 많이 없어진 게 뭐냐면은 과학이 발달하면서 우리가 신의 영역이라고 귀신의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부분을 전부 이 과학이 그러니까 과학이 진입을 했던 겁니다. 우리가 신의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것까지 전부 과학이 진입을 했다고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이 너무나 과학이 최첨단을 걷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 지금 현대인은 미신보다는 과학을 더 신봉한다고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현대 사회는 종교가 무너지는 사회라고 그런 말 있잖아요. 이게 그런 차원입니다. 이것도 그 유럽이나 이런 뭐 서구 사회에서는 지금 기독교가 전부 안 된다고 하잖아요. 교회도 전부 그 문을 닫고, 그리고 이 기독교 신자들이 자꾸 줄어들고 있다고 그런다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만 어떻게 유일하게 기독교가 부흥을 이루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는 거죠. 하여튼 이 유럽에서는 전부 이 교회가 문을 닫고, 그나마 있는 교회마저도 자꾸 이 신자가 줄어들고 있는 그런 그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종교나 이 미신 이런 것보다는 이 과학을 더 신봉하게 됐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그 신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귀신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다 이제 과학이 이렇게 점령을 했다고 했죠. 그러니까 뭐 기원전 시대 사람이, 이 진시황도 하나의 기원전 시대 사람이니까 진시황이 미신에 집착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사후시황제의 유서에 의해 멀쩡한 장남 부소를 몽염과 같이 처형시키고 무능하기 짝이 없었던 호해에게 죄의를 물려주는 바람에 나라가 작살나 버렸다. 이 때문인지 호해가 이사와 조고 등과 짜고 유서를 위조했다는 소문이 호해 제위 직후부터 돌아서 진승, 오광의 난 등 부소를 사칭한 반란이 일어났고, 한나라 이후 공식화되어서 사마천이 사기의 기록에서 정설이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둘째 아들 그 진시황의 장남이 참 사람이 똑똑하고 그랬었는데, 장남한테 이 황제의 자리를 물려주지 않고 둘째 아들한테 황제의 자리를 물려줬는데, 이 둘째 아들이 그 진시황의 유서를 뭐 조작했다는 얘기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측근들이 설사 정말로 유서를 위조했다 하더라도
대체 그들이 유서를 위조했는지 여부를 사마천이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의문점이 남는다. 그렇잖아요. 사마천이 유서가 위조됐다. 진시황이 유서가 둘째 아들한테 황제를 넘긴다는 그런 유서가 발견이 됐다 하더라도, 그런 유서가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일개 역사가에 불과했던 사마천이 그것을 그런 그 유서를 알 수 있었겠는가 하는 의문점을 제기하는 겁니다. 내가 전번에도 얘기를 했잖아요. 역사서에 기록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액면 그대로 100% 믿을 수는 없다, 이런 얘기를 내가 여러 번 했었잖아요. 그게 왜냐면은 역사라는 게 뭡니까? 이 기록이 있거든요. 기록인데 그 기록이 뭐겠습니까? 예전에 우리나라 조선시대 조선왕조실록이 있는데, 조선왕조실록을 기록하는 전문적으로 조선왕조실록을 기록하는 그런 관리들이 있었습니다. 이 궁에. 아무리 전문적인 관리가 있고 또 아무리 이 실질적인 권력을 쥐고 있는 왕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기록이 되는지 그거는 볼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정말 그랬을까요? 예? 항시 기록이라는 건 힘을 가진 사람한테 이롭게 기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권력을 가진 자한테 이롭게 기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서를 100% 우리가 믿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가 거기서도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이 궁궐에서 전문적으로 기록하는 그 기록 관리가 있었다 하더라도, 아무리 공정하게 기록을 한다가 해도 아무리 그래도 현재 권력을 주고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한테 이롭게 기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그 유행가도 있잖아요. 억울하면 출세하라고. 그래서 출세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항시 권력의 편에 서서 기록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하지만 사마천이 이 기사의 출처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추측만 할 수 있을 뿐이다. 또 다른 설로는 사마천이 책을 쓰던 시기에는 정말 모두가 저 밀담에 대해서 당연하게 알고 있던 사실이라 따로 출처를 적지 않았다는 의견도 있고, 혹은 이사가 형을 받으면서 모든 걸 풀었다는 의견도 있다. 단지 사마천이 따로 적지 않았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기서는 진시황의 유서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위를, 이게 진짜 위조가 된 건지 이런 진위는 현재 우리로서는 거기에 대해서 판단할 수 없다 이거죠. 아들 호해와 관련되어 한 가지 민간 설화가 있는데, 위에서 언급한 진나라는 호에게 멸망할 것이다 라는 전개가 사실은 이 민족이 아니라 호에게 망하고 말았다는 얘기다. 좀 더 쉽게 말하자면 오랑캐에 의해 멸망할 줄 알았던 만리장성을 쌓았는데 되려 나라는 돌보지 않고 놀기만 하는 무능한 아들인 호에게 멸망당했다는 것이다. 이 유튜브 녹화라고 리딩을 하게 되면요, 왜 또 트름이 자꾸 올라오는지 모르겠어요. 전번에 언젠가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 카레가 또 많이 올라온다, 먹는 게 다 카레가 되는 모양인데,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또 트름이 그렇게 올라옵니다. 하여튼 그건 그렇고, 그래서 진나라는 호에게 멸망할 것이다 라는 그 점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나라가 도대체 왜 멸망하느냐, 호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오랑캐의 침입을 받아서 멸망하느냐, 이런 뜻을 알았었는데 그게 아니고 둘째 아들 호해에게 멸망당했다, 이렇게 얘기가 있다는 겁니다. 둘째 아들이 이름이 호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병마용경에서 출토된 무기에는 상방으로 표기되어 있다. 후대 사마천이 쓴 사기에는 한고제 유방의 이름인 방의 피휘를 하기 위해서 상국이라고 표기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전번에도 내가 얘기했죠. 한고제관에서 언젠가 또 인간탐구에서 한번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렇고 시황제는, 진시황제는 분서갱유로 악명을 떨쳤는데 이후의 중국 영대 왕조에서도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사상과 서적에 대한 탄압은 자주 벌어졌다. 특히 청나라 때 만주족에 대한 비판을 엄중히 다스린 문자의 옥이 유명하다. 또 이 시절 기록이 전해져 오지 않는 것은 시황제의 분서 갱유보다는 오히려 함양을 불태운 항우 때문으로 보기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기록들이 사라지자 한 건국 이후 이를 복원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는데, 문제는 이게 과거의 기록과 얼마나 일치하는가 였는데, 심지어 이를 연구하는 학문 풍토인 훈구학이 나타나고 성리학이 나타나는 송나라대까지 유학의 주류가 되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장성 건설과 흉노 정벌은 그나마 외적을 막는다는 명분이라도 있지, 황릉 건설에 대규모 예산을 쏟아부은 것은 명백한 실책이다. 그렇죠. 이게 진시황의 굉장한 실책입니다. 그럼 진시황이 두 번째 아들 호해에게 황제를 물려주고 진시황의 두 번째 아들 호해가 나라를 말아먹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는데, 진짜 두 번째 아들 호해가 나라를 말아먹었을까? 이것을 한번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가 필요가 있다고 하죠. 진시황이 살아생전에 이 엄청난 규모의 황릉 건설에 예산을 쏟아붓고 국가 돈을 쏟아부었기 때문에 이때 벌써 진나라가 망할 수 있는 망초가 들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진나라가 망한 것을 두고 무조건 둘째 아들이 통치를 잘못해서 진나라가 망했다, 이렇게 몰아갈 수는 없는 겁니다. 이미 진시황이 진나라가 멸망할 짓을 진시황이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진나라를 말아먹을 짓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엄청난 규모의 황릉을 건설하는데도 엄청난 국가의 돈을 쏟아붓고, 또 자신의 영생을 위해서 불로초를 찾는데도 엄청난 돈을 쏟아붓었다. 그리 진나라가 온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진시황이 죽고 나서 3년 만에 진나라가 망했다는 거죠. 이게 또 이렇게 얘기하다가 여러분들 이 진시황 얘기를 한다고 이 진시황 나무 위키만 계속 읽어 내려가면은 재미가 없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하려면 그렇게 나무 위키에 나온 진시황 얘기만 계속 읽어 내려가려면 로봇을 갖다가 앉혀놓고 녹화를 하지, 왜 사람이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건 재미가 없고, 다른 얘기를 이렇게 붙여가면서 해야 재미가 난 거죠. 그러니까 이 진나라가 그러니까 진시황이 죽고 나서 3년 만에 진나라가 멸망한 것은 순전히 이거는 경제의 하락 때문에 진나라가 이렇게 망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먹고 사는 데가 언젠가도 내가 이걸 누구는 얘기를 하지만 사람이 돈이라는 걸 우습게 알면 안 됩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이 돈 문제 이런 걸 우습게 알면 안 돼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속담이잖아요.
쌀독에서 인심이 난다. 내가 속담 박사라고 했잖아요. 별명이. 쌀독에서 인심이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쌀독에 쌀이 그득하면은 손님이 와도 어서 오십시오 하고 반갑게 손님을 맞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손님을 반갑게 맞아들여서 아주 융성한 대접을 해서 떠나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쌀독이 텅텅 비었는데 손님이 딱 온다. 어떡합니까? 똥꼬치 타는 겁니다. 아, 쌀독에 쌀은 딱 떨어졌는데 저렇게 손님이 오면 어떡하나? 어? 손님이 얄미운 거예요. 오는 손님이 반가운 게 아니라 얄미운 겁니다. 가정이나 나라나 똑같은 거예요. 이 경제를 말아먹게 되면 만사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쌀독에서 인심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제력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 내가 언젠가도 얘기를 했지만 이번에 저 윗동네 또 얘기를 해봅시다. 저 윗동네 망나니 돼지 뚱뚱이 김정은이. 근데 그 위에 그 윗동네를 보면은 그렇게 또 내가 또 안 떠오르는데 이걸 진시황이 이렇게 이제 집중을 하다 보니까 또 다른 얘기가 딱 이렇게 막히는 거야. 병영 그거잖아요. 병영 퍼레이드를 하잖아요. 군사 퍼레이드를 하는데 아니 왜 북한은 그렇게 군사 퍼레이드를 또 자주 합니까? 아니 훅딱 하면 군사 퍼레이드를 벌인단 말이죠. 우리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군사 퍼레이드를 어떻게 그렇게 자주 합니까?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군사 퍼레이드를 벌이는 거는 10월 1일 국군의 날 그때나 군사 퍼레이드를 하는 거죠. 더군다나 그 문재인 정권 시절에는 그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고 10월 1일 군사 퍼레이드도 안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 윤석열 보수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이제 10월 1일 날 국군의 날도 이제 군사 퍼레이드를 하려고 생각하는데 대한민국은 어쨌든 간에 군사 퍼레이드를 그렇게 자주 하지 않습니다. 1년에 그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를 하는 거는 10월 1일 국군의 날 그때뿐이죠. 아니 근데 이 북한 돼지 동네는 훅딱 하면 군사 퍼레이드야. 너네들 우리가 이렇게 군사적으로 튼튼한 군사력을 갖고 있고 핵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네들 우리를 얕보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이런 생각에서 그렇게 군사 퍼레이드를 자주 하나 봐. 근데 그 군사 퍼레이드를 하는 걸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지만 남한은 핵이 없고 단지 그거 하나뿐이지 이 대한민국이 북한한테 이렇게 뒤떨어진다는 건 핵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거 하나뿐이지 재래식 군사력은 대한민국이 북한보다 월등히 우세한다. 이렇게 이런 믿음을 갖고 스스로 자유화하고 살았단 말이죠. 아니 근데 이번에 군사 퍼레이드 나온 걸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K9 자주포를 전 세계로 수출한다고 떠들썩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K9 자주포보다 더 월등한 그 탱크를 몰고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 또 뭡니까? 고고도 정찰기라는 거. 아니, 그것도 싣고 나온단 말이죠. 그럼 과연 우리가 재래식 군사력이 앞섰다가 자유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반성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재래식 군사력이 앞섰다 떠들잖아요. 그러면 조금 있다가 걔네들 군사력 퍼레이드 하는 거 보면 우리보다도 더 앞선 재래식 무기들을 나오고 이렇게 퍼레이드를 벌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핵도 없고 재래식 군사력에서는 우리가 우위에 섰다 이렇게 자유할 수도 없다 이런 얘기죠. 다만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거는 걔네들보다 경제력이 앞섰다 이것뿐이 없는 거예요. 사실 군사력에 있어서는 우리가 북한의 뚱보다 앞섰다고 장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 전쟁이 벌어지면 물론 직접적으로는 전쟁은 뭘로 합니까? 무기로 하죠. 무기로 전쟁을 하는 건 사실인데 그럼 그 무기가 어디서 하늘에서 그냥 공짜로 떨어집니까?
무기도 돈이다고요. 여러분들 요즘에 그 새로 만들어내는 뭐 토마호크 미사일이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순항 미사일이니 뭐 각종 미사일들, 최첨단 미사일들, 그런 건 미사일 한 방에 막 한 발에 미사일 한 방에 막 한 10억씩 가는 그런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전쟁이 벌어졌다면 이게 돈 전쟁입니다. 돈. 그렇게 튼튼한 그 경제력이 뒷받침이 안 되면 전쟁을 지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딱 남북한이 전쟁이 벌어져서 딱 한 3일 만에 3일 만이라든지 한 보름 만에 2주일 만에 전쟁이 끝난다. 그렇게 속전속결로 끝나버린다면은 북한의 김정은이가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군사풀이도 걔네들 다 하고 나오는 거 봐요. 우리가 재래식 전력이 걔네보다 앞섰다고도 장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전쟁이 장기화가 된다. 이 1년이고 2년이고 이렇게 장기화가 된다면 대한민국이 승리하는 겁니다. 경제력이 뒷받침이 안 되면 이 전쟁을 오래 지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은 뭐냐면은 속전속결로 전쟁을 끝내버린다 할 경우에는 김정은이가 승리할 가능성이 많고, 전쟁이 장기화로 간다면 대한민국이 승리하는 겁니다. 경제력이 튼튼한 대한민국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여러 가지 또 다른 얘기를 끌어들였는데 본론으로 되돌아갑시다. 2호자를 그 오랑캐 말고 2대 황제 호해라고 해석한다면 적중한 예언이 되는데, 채만식의 태평천하에선 진시황이 적의 호해를 뜻하는 줄 몰랐으니 다행이라고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경면주사는 수은 화합물로 도장의 인주와 부적을 그릴 때 사용한다. 굉장히 고가라서 지금 금보다 비싼 값을 자랑한다. 이 경면주사라는 건 그 한의사들이 잘 알아요. 이 경면주사. 근데 뭐 여기서는 경면주사를 내관해서 깊게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경면주사라는 게 성분이 이 수은 성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면주사도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수은은 독성을 가진 중금속이라고. 이 경면주사도 그 함부로 사용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뭐 옛날 말로는 그런 말이 있어요. 이 경면주사를 이렇게 갈아가지고 경면주사로 이제 경면주사를 붓에다 묻혀가지고 이 부적을 쓰면 오던 귀신도 도망간다. 뭐 이런, 내가 그 얘기했잖아요. 예전엔 미신들을 많이 믿었다고. 근데 이 과학이 발달하면서 우리가 그게 신의 역할이라고 신의 노릇이라고 생각했던 걸 과학이 다 이제 점령해 버렸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부적을 쓸 때 그냥 부적을 쓰는 게 아니라 이 경면주사라고 있어요. 이 한의사들이 잘 알아요. 이 경면주사가 색깔이 빨갛거든요. 그 경면주사를 이렇게 그 먹처럼 이렇게 갈아가지고 그 경면주사를 묻혀가지고 부적을 써서 붙이면은 뭐 오던 귀신도 도망간다는 이런 그 민간의 속설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 그게 미신이죠. 그리고 당시를 다루는 소설에서는 무덤을 만든 이유가 불로불사와 연관된 또 다른 미신의 일환이라는 설정을 쓰기도 한다. 이거는 뭐 근거가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진시황이 아까도 전번 시간에 내가 얘기했지만 진시황이 그 병마용경을 왜 만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영생을 한다고는 믿음을 갖고 있었단 말이야. 영생을 한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엄청난 노력과 엄청난 자금을 들여서 그렇게 아주 거대한 병마용경을 만들었다고 하죠. 그렇게 진흙을 빚은 인형을 만들었는데, 여러분 그 인형이 쬐끄만 뭐 인형도 아니고 보통 사람 키보다도 훨씬 큰 184cm 이상 197cm 이하. 그건 보통 사람보다도 훨씬 큰 키죠.
그렇게 큰 이 진흙으로 빚은 인형들이 8,000개 인형들이 다 한 거죠. 근데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8,000개 인형도 일부분에 불과하다. 그 뒤에 거기서 조금 떨어진 진시황, 큰 거대한 산이 진시황묘라고 했잖아요. 그 큰 거대한 산 하나가 전부 진시황묘인데 그것은 이제 중국 정부에서 발굴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려서 발굴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발굴이 되면 아니 그 안에 또 뭐가 있는지 몰라요. 병마용갱의 몇 배 되는 규모의 이 인형들이 있는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왜 그렇게 수많은 노력과 수많은 돈을 들여서 진시황이 만들었겠습니까? 이게 영생을 하겠다는 그런 믿음이 아주 확고해 있거든. 응? 얼마나 좋아요. 맨날 눈만 뜨면 꽃밭에서 놀고 쾌락을 즐기고 말 한마디만 명령을 내리면 탁탁 부하들이 몇천 명이 대기하고 일을 실행해 나가는, 짝깍짝깍 실행해 나가는데, 그러니까 말 한마디면 천하가 벌벌 떨 정도인데 죽는다는 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영생을 하고 싶지. 그리고 이 진시황은 암살 시도를 3번이나 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그 황제의 나라라고 하지만 옛날에는 다 이 왕체제였었거든. 왕체제나 황제체제였었단 말이죠. 지금처럼 뭐 지도자가 정기적으로 바뀌는 민주국가도 아니고 지도자가 정기적으로 국민이 선출하는 그런 민주국가도 아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시샘하는 또 무리들이 있는 거야. 응? 사람이 그러자는 게 그렇잖아요. 질투심이 있는 거잖아요. 아유, 그러니까 저 진시황을 보니까 뭐 저게 눈만 뜨면 쾌락해져 살고, 말 한마디 명령을 내리면 뭐 찰칵찰칵 천국이 돌아가거든. 야, 저거 어떻게 죽여봐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먹는 참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암살을 시도하고 나온 겁니다, 이제. 예전에는 이게 중요한 건데, 예전에는 이 지도자를 교체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방법이 없잖아요. 평생 동안 해먹다가, 늙어서 죽을 때쯤 되면 또 아들한테 물려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지도자를 교체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를 교체한다는 것은 혁명을 일으켜서 죽이는 것뿐이 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암살 시도가 그렇게 해서 자꾸 생기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민주라는 것은 그동안 세월이 많이 흘러오면서 사람들이 이제 연구라고 생각을 해서 이 민주제도라는 정치체제를 만들었거든요. 보세요. 민주체제에서는 지도자를 정기적으로 교체를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불만이 많이 사그러들었다고죠. 많이 없어졌다고죠.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이 지도자를 교체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암살을 시도하고 혁명을 일으키려고 하고 이랬던 겁니다. 전번에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사지를 찢어 죽이는 그런 아주 극악무도한 그 형벌을 시행했는데도 거기에 조금도 겁내하지 않고 그래도 반란이 일어나고 암살 시도가 일어나고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도 대단했던 거죠. 대단. 이 사지를 찢어 죽이는 그 형벌은 말이죠. 중국에만 있었던 형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그런 형벌이 있었어요. 그래서 진시황의 5번째 시간을 이제 이 나무위키는 다 리딩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나와 있는 이 진시황에 관한 얘기들도 리딩해 보겠습니다. 보면은 이걸 읽어보니까 내가 이것도 잠깐만요. 이거를 읽어보니까
이걸 읽어보니까 이것도 그 리딩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리딩을 해보겠습니다. 진시 황제는 서기, BC라는 건 기원전입니다. 서기가 아니고 서기 전에 기원전 259년에서 210년 여러 가지 의미에서 괴물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괴물, 괴짜 뭐 이런 거죠. 진시황이. 괴물이 아니었다면 이러한 대사업을 이루가지 못했을 것이다. 만약 시황제가 천하를 통일하지 않았다면 중국은 현재 유럽처럼 여러 나라로 나뉘어져 있을 것이다. 틀림없는 얘기죠. 이 사람 말이 옳은 겁니다. 이게 이제 블로그에 다른 사람이 하는 블로그를 내가 리딩을 하는데, 이때 그 진시 황제가 중국을 천하 통일하지 않았으면은 지금의 중국은 없고 지금의 중국 대륙의 유럽처럼 여러 나라로 이렇게 쪼개졌을 것이다. 이런 상상을 하는 겁니다. 이게 타당한 상상이죠.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시황은 말이죠, 36년간 통치했다 이 말입니다. 중국 최초의 중앙집권적 통일 제국인 진나라를 건설한 전제군주 진시 황제는 최초로 중국을 통일하는 과업을 이루었다는 점에서 중국 역사상 독보적인 존재로 평가받는 인물이나 그는 통일 제국에 대한 지나친 집착으로 인해 폭군으로 부각되는 상반된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다. 그가 대륙을 통일하기 이전에는 중국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 이전의 역사서에 나타난 중국이라는 단어는 단지 나라의 중앙 또는 수도라는 뜻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그의 대륙 통일 이후에야 비로소 우리는 같은 나라의 사람이라는 인식이 대륙의 사람들에게 생겨났다. 그로 인해 삼국 분립 시대나 남북조 분열 시대의 중국인들은 이것은 이상사태다, 언젠가 하나로 통일되는 것이 본래의 모습이다 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가졌을 것이다. 이게 중요한 건데 말이죠. 그러자 이 진시황이 전 중국 대륙을 통일시키고 나서 중국 백성들이 중국은 하나다 이런 그 생각을 갖게 되었다고 하죠. 그리고선 그 이후에 진시황이 그 죽고 나서 진나라가 망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진나라가 망하고 또다시 여러 나라로 쪼개졌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또다시 통일됐던 중국 대륙이 또다시 쪼개졌던 거죠. 그러나 쪼개졌어도 우리는 옛날에 하나였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젠가 또다시 이렇게 하나로 뭉쳐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이 쪼개진 백성들한테서도 항상 존재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 진시황이 그 중국 대륙을 통일한 것은 정말 그 중국 역사에서 오늘날 현대 중국 거대한 영토를 가진 중국이란 나라가 있게 되는 그런 그 아주 근본적인 그런 일이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진시황은 어떻게 생겼느냐 이런 얘기인데 그다지 뛰어나지 않았다고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시황의 외모는 뭐 그다지 그 볼품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이런 얘기죠. 사기에 따르면 진나라 시황제는, 그러니까 역사서 기록에 보면은 진나라 시황제는 매부리 코에 신륜을 하고 비둘기 가슴에 물소의 목소리를 지녔으며 남에게 은혜를 베풀 줄을 모르는 늑대 같은 마음을 소유한 자라고 했다. 시황제는 이러한 신체적 결함이 있었기에 어릴 적에는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았을지도 모른다.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는 아이가 정상적으로 자란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보복 심리가 강해지고 자기 위험을 세우기 위해 잔인해질 수밖에 없다. 이 생긴 것을 보면은 시황제는 그 불품이 없었다 이렇게 그 역사서에 기록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는 다 그러라고 봅니다. 사람이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어른이 되면은 이렇게 외모가 좀 볼품없는 사람도 그 외모를 가지고 놀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나이가 어렸을 애들 시절에는 그 애들이 좀 외모가 이상한 애들을 보면 놀리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진시황은 어렸을 때
그 어린애들로부터 놀림을 많이 받았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놀림을 받으면서 자랐을 테니까 그 진시황의 마음은 좀 인격이 보복 심리가 강해지고, 그러니까 자기 위험을 세우기 위해서 잔인해질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그 얘기가 나오는 거죠. 진시황의 폭압적인 통치는 그런 장애의 결과가 아닐까. 성격이 사납고 신하를 엄격히 다스렸으며 남을 신용하지 않았으나 대단히 정력적이고 유능한 군주의 자질을 갖추어 만기를 직접 처리하였다. 또 성공을 과시하기 위해 5차에 걸쳐 전국을 순행하며 자신의 공덕을 찬양하는 비석을 여러 곳에 세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걸 읽어보면은 또 얘기가 좀 빗나가는 얘기입니다만은, 이런 것을 보면은 우리나라 그 박 대통령을 떠오르게 합니다. 박 대통령이 뭐 외모가 그렇게 썩 이렇게 볼만한 사람 아니었잖아요. 그래도 이 박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나면 패션에도 신경을 쓰고 이 외모를 많이 가꿉니다. 그렇게 사람은 이 외모를 가꾸면은 사람 자체가 달라져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군대에 있을 때 박정희가 군대에서 이렇게 뭐 올바로 대접을 못 받고, 군무원 이 계급이 다 이제 떨어지고 군무원으로서 근무할 때 이런 때는 참 볼품 없었는데, 그나마 그래도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이제 몸을 가꾸고 이러다 보니까 좀 많이 사람이 좀 달라져 보였어요. 그렇지만 역시 그 뭐 외수원 최고는 어떻게 숨길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이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읽어보면 박정희 대통령이 떠오릅니다. 진시황의 폭압적인 통치는 그런 장애의 결과가 아니었을까. 성격이 사납고 신하를 엄격히 다스렸으며 남을 신용하지 않았으나 대단히 정력적이고 유능한 군주의 자질을 갖추어 만기를 직접 처리하였다. 또 성공을 과시하기 위해 5차에 걸쳐 전국을 순행하며 자신의 공덕을 찬양하는 비석을 여러 곳에 세웠다. 이렇게 이런 글귀를 읽어보면은 우리나라의 그 대한민국의 박정희 대통령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엽을 위해 공작으로 즉위한 장량왕의 아들로 13세에 즉위하였다. 중국이 이렇습니다. 중국이 전국 칠웅에 의해 분열되어 서로 각축을 벌일 때인 기원전 259년에 태어난 그는 불과 13살의 어린 나이에 진왕에 즉위하였으나 친정에 들어가 본격적인 영토 확장 작업에 착수한 것은 23살 때였다. 그러니까 본격적인 이제 왕으로서 권력을 휘둘르기 시작한 것은 23살 때부터였다, 그 말이죠. 겨우 13살의 나이에 왕이 된 진시황제는 39살의 젊은 나이에 드디어 천하를 평정하여 중국 역사상 가장 거대한 통일국가를 건설했다. 진시황은 자신이 크나큰 업적을 후대에 전하기 위해서 제왕이라는 호칭을 새롭게 바꾸기를 원했다. 따라서 신하들과의 논의 끝에 태왕의 황과 오제의 제를 따서 황제라고 칭하게 된 것이다. 진시황은 자신은 최초로 황제가 되었기 때문에 시황제라고 부르기도 하고 후대에는 2세, 3세 등으로 하여 이를 천만세까지 이어나가도록 하자는 원대한 꿈을 품었지만 겨우 2세에 이르러 멸망당해 15년이 짧은 왕조로 끝나버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황제라는 건 뭡니까? 황제가 시작되는 거다, 이 말이죠. 황제가 시작된다. 그러니까 이 진시황은 최초의 황제입니다. 아시아에서도 최초의 황제라는 겁니다. 출생의 비밀 의혹, 모친의 애정사, 이게 사기 사마천에 나온 그 진시황 어머니의 애정에 관한 얘기입니다. 진시황 아버지는 진나라 왕자였지만 적장자는 아니었고 조나라 인질로 갔다가 여불위를 만났다. 여불위는 장사꾼으로 여러 수완을 갖고 있었고 물건을 알아보는 안목이 있어 자초를 알아봤다. 자초의 아버지가 총애하던 정비는 아들이 없었고 여불위는 자초를 태자로 삼게 한다. 또 여불위는 자초가 애첩인 조이에게 반하자 조이도 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시황의 아버지 자초라는 인물은 그 여불위를 참 그 대단히 그 신뢰하고 그랬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 여불위가 자기 애첩인 조이에게 이제 눈독을 들이고 그런 걸 눈치채고 자기 애첩인 조이를 여불위에게 내줬다 이러니까 그 얼마나 그 자초라는 사람이 이 진시황의 아버지 자초가 얼마나 그 여불위를 좋아했는가. 그러니까 여불위를 얼마나 참 하나의 동지로서 이렇게 좋아했는가를 알 수가 있죠. 사마천중 여불위 열전에 따르면 여불위가 자초에게 숨겼던 조이 비밀이 있다고 하는데 조이는 자초와 잠자리 하기 전에 이미 임신 중이었고 진시 황제의 부친이 자초냐 여불위냐 의혹이 있었다고 한다. 이어 자초의 아버지가 즉위 1년 만에 죽고 자초가 왕이 되자 킹메이커 여불위는 최고 관직에 올랐고 10만 호의 땅도 하사받았다. 그러니까 뭐 이 자초에 의해서 여불위도 엄청난 그 관직에 올랐고 엄청난 땅도 이제 갖게 됐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그 고려 시대의 마지막 왕 공양왕이 있잖아요. 공양왕이 뭐 공양왕 아버지가 뭐 우왕? 전번에 내가 뭐 공양왕 아버지가 공민왕이라고 했는데 공민왕이라는 건 잘못된 거고 공민왕 후에도 또 여러 왕들이 있었어요. 우왕인지 하여튼 내가 틀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머리가 복잡해서 지금 내가 이거 리딩하는데 잔뜩 집중을 했기 때문에 틀릴 수가 있는데 하여튼 고려시대의 마지막 공양왕이 아버지가 우왕이 아니고 신돈의 아버지가 신돈이다. 공양왕이 신돈의 아들이다. 뭐 이런 얘기가 이 조선 초기까지 계속 떠돌았거든요. 특히 이성계 일파가 그런 얘기를 계속 주장했다는 거예요. 고려의 공양왕이 신돈의 아들이라는 얘기를 이성계 일파가 그렇게 꾸준히 주장했다는 겁니다. 그렇듯이 이 진시황이 이 자초의 아들이 아니고 여불위의 아들이다. 이런 얘기가 끊임없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자초도 왕위에 앉고 3년 만에 죽고 진시황이 13살에 왕위에 오른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진시황이 가장 믿은 사람은 모친이었고 그 모친이 가장 믿은 여불위는 큰 권력을 휘둘렀다. 진시황이 성장할수록 위협을 느낀 여불위는 태후와 관계 정리를 위해 노예라는 남자를 소개했다. 태후는 노예의 아이 2명을 낳았고 노예는 반란을 일으키려 했다. 결국 진시황은 두 이부 동생을 살해하고 노예는 사지를 찢어 죽였다. 여불위는 유배를 보냈지만 자결했다. 진시 황제는 이로써 유일한 최고 권력자가 됐다. 그리고 38살에 중국 통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시찰을 많이 했다. 내가 얘기했지만 이 기원전 시대는 교통이 뭐 굉장히 불편했거든요. 말을 타고 겨우 이 오솔길 같은 곳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교통이 불편하고 하던 시대에도 시찰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시찰을 많이 했다. 한 번 따르면 1년 정도 걸릴 정도였으면 5번 정도 했다고 한다. 진시 황제가 인재특용, 군대와 전략,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천하통일을 이루었던 당시 39살로 첫 번째 시황제에서 난만세까지 진나라를 이어가려 했다. 그것을 위해 진시황제는 중국 내에서 따로 사용했던 글자들과 화폐도 통일했다. 도로도 마찬가지였다. 진시황제 때 만든 길을 차도라고 한다. 차도를 중심으로 방사선 모양으로 뻗어간다. 이것은 황제의 명령을 신속하게 전달하고 지방 반란도 빠르게 진압하기 위해서였다. 진시황제 사후 3년 후 진나라는 멸망했다. 패망의 원인으로 꼽히는 하나는 만리장성 뭐 이런 얘기죠. 진시황제의 시대 역시 기울어졌다.
대표적인 것이 분서 갱유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분서는 책을 태우는 것이고 갱유는 유생들을 땅의 산채로 파묻은 것이다. 통일을 이루긴 했지만 사람들 사이 전체주의 통일에 반대하는 학설이 떠들고 있었다. 진시황제는 백성들이 선동당할까 봐 걱정해 진나라의 기록이 아닌 건 태워버리라고 했고 책을 읽고 의견을 나누면 얼굴에 낙인을 찍고 삼족을 멸했다. 그러니까 여러 국가의 여러 얘기와 소문들이 떠도는 것을 극히 경계했다는 얘기죠. 분서 갱유, 진화 시기에 당시 불태운 서적들은 현대와 달리 대나무로 만든 기록 수단인 주간을 말한다. 그런데 이때에 기록된 기록물이라는 것이 종이에 기록된 것이 아니고 대나무, 이 대나무를 대나무를 아주 얇게 이렇게 깎은 모양이죠. 그 대나무를 깎은 그런 껍질에다가 이 기록을 했다는 거죠. 진시황의 분서 갱유 때 공자의 제자들이 공자의 벽에 책을 숨겨놓았다. 후에 공자집 벽이 허물어지면서 숨겨놓은 책들이 발견되었다. 분서 정책에 대하여 유생들은 크게 불만을 품고 시황제를 비판하는 자가 속출했다. 시황제는 이들 비판 세력을 누리기 위하여 보다 강경한 탄압 정책을 취했고 마침내 유생들을 생매장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49살의 사망, 썩은 생선 냄새로 위장한 처참한 추후. 그러니까 이제 49살에 이제 진시황이 죽은 겁니다. 여기 보면은 원하던 바를 다 이루고 그것을 넘어서고자 불로불사의 꿈까지 꿨던 진시황제는 하지만 50세의 나이에 시찰 중 건강이 악화돼 죽음을 맞는다. 어려서부터 허약했다는 설과 수은을 불로불사를 위한 명약으로 알고 섭취, 수은 중독으로 사망했다는 설도 있다. 이렇게 진시황제가 죽음을 맞자 간신배들이 유언장을 조작해 첫째 아들 호해도 자결하게 한다. 게다가 중국을 통일한 진시황제의 죽음을 숨기기 위해 신하들은 썩은 생선 냄새로 시신의 악취를 숨겼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래서 여불위가 진시황이 너무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서 제대로 된 통치를 못하니까 너무 어려서 그러니까 여불위가 섭정을 했다. 대신 통치라는 그런 기간이 있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통일 후 중국 대륙을 통일한 후엔 강력한 중앙 집권적 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니까 진시황이 말 한마디만 내리면 명령 한마디만 내리면 그 넓은 중국 대륙이 치깍치깍 돌아가는 그런 식이 되어버렸다 이거죠. 분서 갱유야말로 사상 통제가 나온 불행한 사건이었다 이런 얘기고. 그래서 이 보면은 아주 박 대통령과 흡사한 면이 많아요. 이 진시황제가. 이승만 대통령 때는 지방자치를 잠깐 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는 지방자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박정희가 5.16 혁명을 일으키고 나서 이 지방자치제를 싹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박정희가 이승만이를 뭐라고 비난했냐면 이렇게 비난했어요. 이승만이는 미국식 민주주의를 아무런 그런 보완 없이 그냥 미국식 민주주의를 우리 땅에 직도입했다. 그러나 그게 우리 땅에는 맞지 않는다. 그래서 그거를 이 지방자치를 싹 없앴습니다. 없애고 중앙집권으로 했습니다. 중앙집권. 그때는 박 대통령이 말이죠. 여러분들 박정희 시대를 경험한 사람들은 다 알 겁니다. 박정희 시대는 서울시장도 대통령이 임명하고 강원도지사, 충청도지사, 전라도지사, 전라남도지사, 제주도지사 다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그때는요. 이 지방의 지방자치 어쩌고 이런 얘기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지방자치가 돼서 대통령이 무슨 명령이 내려도 그게 또 잘 먹혀들지 않는 뭐가 있습니다. 각기 지방마다 제가 통치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잘 먹혀들지 않는 뭐가 있는데
박 대통령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한마디만 명령을 내리면 이 대한민국이 즉각 돌아가는 거예요. 대통령이 모두 다 임명하거든. 제주도 지사도 임명하고 모두 다 임명하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박정희 말 한마디만 이 대한민국이 즉각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시황이 이런 식이 되었다는 거죠. 무리한 토목공사, 아방궁, 리산산 기슭의 수릉 이런 얘기입니다. 만리장성도 또 건설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큰 병마용갱도 만들었고 또 만리장성도 만들고 이게 뭡니까? 백성들을 동원하거든. 백성들을 동원하고 그 동원된 백성들을 그래도 밥이라도 제때 미겨서 공사를 벌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어마어마한 공사를 해대고 그러니까 이게 국가의 이 재정인 낭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나라가 멸망한 거예요. 진시황의 출생이 이런 게 나왔고, 조나라 출신인 여불위. 언젠가 그랬죠. 이 여불위라는 인물을 말이죠. 언젠가 내가 틀림없이 다뤄볼 겁니다. 이 여불위가 또 재미난 인물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불리는 자신이 데리고 있던 가첩을 자초에게 바친다 이런 얘기고, 자초는 왕위에 올라 장량왕이 된다 이런 얘기고, 태의 밀통 사건에 연루되어 마침내 자살을 했다. 진시황의 모후, 그래서 이제 여불리가 자살했다고 하잖아요. 여불리를 귀양을 보내는데 그 귀양간 여불리가 자살했다. 그가 가진 재물을 통해서 누린 절대 권력도 여기가 한계였다. 자신이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시황제는 왕권의 위협이 된답시고, 그러니까 이 진시황이 여불리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내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그 고려시대 공양왕이 신돈의 아들이라고 소문이 났듯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불리를 축출한다고 한다.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여불리는 자신이 자초에게 바친 여자의 관계를 통해 후사를 만들고 그를 통해 진시황을 축출하려 한다. 결국 태후의 음탕함과 진시황을 폐위시키려는 계획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고, 배후로 여불리가 지목되자 여불리는 자신이 절대 권력은 여기가 끝임을 직감하고 독약을 먹고 자살한다. 죽음. 사실 진시황은 대단한 인물이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 강력한 추진력으로 역사상 가장 거대한 통일국가를 실현시켰던 것이다. 진시황이 왕성했던 정력은 대단해서 하루에 한 석의 서류를 결제하지 않으면, 하루에 30kg의 서류를 결제하지 않으면 잠을 자지 않을 정도였다고 한다. 전국 시찰만 해도 통일 후 5번이나 강행군하였다. 교통편도 변변치 못하던 그 시대에 중국 대륙을 5번 시찰했다는 것은 참으로 대단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게 내가 읽어보면, 진시황 얘기를 읽어보면 아주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과 흡사하다, 흡사한 면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녹화를 시작한 지가 1시간을 경과했습니다. 그래서 진시황에 관한 백과사전은 다 이것으로서 리딩을 끝맺고, 다음에는 또 진시황에 관한 진시황의 비밀이란 서적이 있습니다. 그걸 내가 구입했거든요. 그거는 이북이 아니고 종이책을 구입했는데, 그 종이책을 이제 스캐너로 스캔해 가지고
그거를 다음 시간에는 그거를 읽어가면서 이제 녹화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